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네, 94.5 YTN 뉴스 FM 곽수종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작이 묻고 곽박이 답한다. 김 작가 나와 계십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고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실제 기준금리가 1.25%인데 실제 은행금리랑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왜 중요한가는 그 이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을 펼치는데 돈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걸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치냐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셈이니까, 즉 돈을 빌리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하겠죠. 그러면 시중에는 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경기가 막 좋아질 때는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좀 은행으로 당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되니까 금리를 많이 낮춰주죠. 돈을 빌리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즉 금리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1.25%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주식시장도 지금 2,300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경제가 다시 호황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게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미 자넷 옐렌 의장이 어제 연준 공개시장회의 K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시중에다가 팔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돈 4조 5천억을 서서히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0.75%에서 1.0%의 미국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신호와 같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 경제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강소국 경제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갈 것이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360조가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에 따른 금리 이자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계나 서민 경제에는 상당히 주름살이다. 더군다나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고 호주머니가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오래된 어떤 앙숙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쟁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독자적인 수사권을 달라고 했던 게 경찰이었고요.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주기에는 경찰의 인권 운영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게 늘 하나의 명분이었고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권경찰 실행 방안부터 마련하라라는 것 같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으로 현역 시절부터 경찰개혁의 목소리 높여왔던 분입니다.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장신중 소장께서는 경찰 간부 학교 출신입니까? 아니면 경찰대 출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공채 순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순경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예, 예. 오늘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조국 수석의 전체적인 견해에는 동의하는데요. 네.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적 요소 방지를 거론한 것은 네.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인권 침해 방지라는 것은 어떤 것의 전제가 아니라 예.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할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별개로 모든 국가기관이 네. 국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네. 저는 조국 수석의 언급을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여 네. 경찰도 인권 의식을 더욱 높이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통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경찰서에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네. 조사를 받게 되면 그 파일 철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네. 반대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양복을 입은 멋진 검사님 앞에 앉아서 자본자본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대비되면서 네. 경찰은 막무가내 자비로 수사를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곳이지만 검찰은 점잖하게 사람을 다루는 곳이다. 이런 인상들이 일반인들에게 박혀 있는 거는 이렇게 뭐랄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각인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이런 영화 이런 데서도 네. 이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해줘야지. 예전 네. 그 독재 정권 시절의 경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 지금까지 그 계속해서 이제 희화화의 이미지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간의 어떤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건 이제 좀 멈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가령 때렸다. 네. 그럼 때린 사실 입증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소라고 하는 것은 그 입증된 사실관계를 법원에다가 심판을 붙여서 네. 이것을 유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 기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전혀 다르죠. 경찰 내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 수사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문제 또 인권 보호 이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 뭐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습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8점 정도는 주는 겁니다. 예. 상당히 양호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이나 이런 그 조금은 오도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네. 왜곡된 여론을 이제 좀 걷어내고 본다면 경찰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봐준다면은 예. 예전과는 많이 달라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하지만 이 뭐 아시겠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건 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사권을 만약에 경찰 내부에서 갖게 된다면 뭐 문제라 그럴까요? 어떤 좀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좀 불편한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걸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 그럼 분명히 그런 것이 있죠. 예. 좋은 제도가 됐든 나쁜 제도가 됐든 그러니까요. 특정한 제도가 정착되면 기득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를 개혁하려고 하면 저항 또한 발생을 하죠. 예. 그니 이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한테는 생소한 어떤 그 실험이기도 하고 네. 대단히 불편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좀 쉬웠거든요. 네. 가령 검찰의 경우에는 경찰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네. 경찰은 검사를 핑계댔으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렇죠. 발생했을 때.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도 자기 책임하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베풀어 지게 되고 예. 검사도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그 법정에다 기소를 해서 온전하게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지극한 그 국가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면은 예. 양 기관 관계는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조국 수석이 인용한 국가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인용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는 예. 업무 자체가 직무 자체가 구금 시설이 있는 것이고 또 예. 죄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추궁하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인권이 침용되고 남용당했다라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 통계를 가지고 경찰에게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러면 조금 잘못된 통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에 재직할 때도 이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진정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라고 새로운 논리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령 검찰하고 경찰을 그때 비교를 했었는데. 네. 우선 경찰의 직무 특성은 현장성입니다. 네, 그렇죠. 그 현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고 사건에 출동했을 때 양 당사자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국 수석께서 이제 제시한 것은 단지 진정 건수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정 건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진정 건수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권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권고 건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죠.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파악한 권고 건수는 예. 5년에 130건, 그런 1년에 약 26건 정도. 아, 그건 뭐 거의 미미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예. 잘못된 통계로 그러니까요.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료라고 봅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이 일본 시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그 순사라고 하는 인식,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취조하던 그런 인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박혀있는, 각인되어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말을 실수를 하죠. 각인되어 있는 것은 뭐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세대가 바뀌면서 경찰의 업무라든지 역할이 많이 바뀐 건 맞는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이게 어떤 겁니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경찰 수사의 초동 단계부터 그 변호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권고하거나 어떤 그 잘못된 진술 같은 건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실정에? 예, 우리 실정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아주 그 좋은 조치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막 욕설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같이 동행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그런 사람, 그런데 출동할 때도 변호인하고 같이 출동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사하는 석상의 변호인이 개입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적인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경찰대 폐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찰대학 그 문제점은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경찰대의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이제 경찰대학이 현재 이제 사관학교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켜서 제복을 입혀서 4년간 합숙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생길 거고 거기서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왜 개파가 없고 다 없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제도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좀 더 이제 그 열린 대학,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열린 대학으로 재탄생시켜가지고 시민 안전 보장의 경찰학 메카로 좀 발전적 해체를 시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신중 소장께서는 이 경찰의 인권 문제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태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그 물대포를 바로 맞아서 사망한 경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장에서 뜨는 지휘부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이 물대포 살수차를 직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조준 사격을 한 것이 명백한데 지금까지도 그걸 부인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 당시에 현장 경찰관이 만약에 흥분해서 그런 걸 쏘면 쏘지 못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휘관은 그 지휘 책임을 혜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요. 고 이한열 군 그 체류가스 직사 사건 때도 책임 경찰관 옷을 벗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거의 밝혀내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경찰이 참 변화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민낯이라는 책이죠. 네, 맞습니다. 뭐 경찰 내부 경찰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같이 접촉하는 그 법 집행 기관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이제 우리가 민주경찰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제 식민지 경찰, 그다음에 군사 독재 경찰 그걸 거치면서 잘못된 어떤 관행들을 많이 그냥 체화시켜 나왔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제 계속된 지표로 보면은 스스로 이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많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과거의 잣대를 너무 깊게 들이대서 미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이었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초대석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는데요. 불과 상영 시간은 27분 정도 남짓입니다.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노무현입니다. 인데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두 분 자리 모셨습니다. 직접 영화를 만드신 이창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창재입니다. 네. 그리고 평론가 김성수 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제목이 노무현입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정하셨습니까? 우리 이창재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길이가 27분은 아닙니까? 예. 예. 원래 제가 뭐 잘못 알았네요. 장편 영화처럼 이제 110분 영화. 그렇군요. 예. 예. 제가 근데 왜 27분으로 알고 있죠? 27분 죄송합니다. 녹음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노무현입니다라는 제목 앞전까지 이제 4월 중순까지는 사실 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환경이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1년 내내 작업을 해왔고요. 한 번도 노무현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를 밖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공작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하셨네요. 예, 저 같은 경우서 맞서 싸우는 이런 용기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겸손하신 말씀이고요. 예. 피해서 아주 조용하게 투자부터 제작까지 비밀리에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목은 그 엔딩을 보시면 영화 엔딩을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네. 그 노무현입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육성을 하신 말씀이고 또 아주 가깝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입니다 자체가 담론처럼 그 어떤 분은 나는 노무현입니다. 국민은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시는데요. 그렇게 작은 이야기로 큰 반향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추도식이 열렸던 8주기 추도식이 열렸던 23일 날 좀 개봉했었으면 좀 뜯어 있었을 거고 현장에 좀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한번 보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 개봉하신 뭐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누를 꾸짖으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제 목요일 날 개봉하는 걸 서로가 약속처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반향이 좋다고 해서 이틀을 먼저 했을 때 좀 사라져가는 영화들이 그 이틀을 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 같았으면 정말 23일이 최고의 날인데 불구하고 25일 날 개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창재 감독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급하게 읽다가 헤드라인에 27분이라서 영화 상영 시간이 27분인 줄 알았는데 펀딩에 걸린 시간이 최단 시간 26분이네요. 그 펀딩에 걸린 시간을 말씀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 한 표가 질문 드려볼 것 같습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저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이창재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창재 감독님께서 저를 그 언론 시사회 때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살짝 삐져하면서 못 갔는데 오늘 그래서 급히 보려고 예매를 뒤졌는데 523개의 영화관이라는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523개 영화관요? 네, 523개 스크린에서 열었다고 하는데 체감하기로는 400개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귀한 느낌이 들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데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몇백 개 이렇게 열어본 적이 없는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저로서 사실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100개만 열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영화가 아닌데도 지금 500개가 넘는 스크린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예매율 2위예요. 근데 1등이 캐리비안의 해적.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해적 같아. 노무현입니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또 다른 기적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도저히 맞추질 못해가지고 보질 못해서 뭐 죄송합니다. 일단 감독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시사에 좀 사실 좀 작은 영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사에도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를 투자 여력이 좀 적어서 좀 작게 시사를 했더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마 김성수 평론가님도 초청을 못한 것 같은데 결례입니다. 예. 김성수 평론가님, 예. 영화가 어떻게 이 영화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화는 철저하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네. 예. 근데도 아주 특이한 지점이 지지율 2%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기까지를 갖다 그려낸 영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네. 우리들한테 어떻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나를 갖다 추적한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있는 다른 영화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회고랄지 예.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이랄지 예. 이런 것들을 봤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영화는 이창재 감독님 나름의 예. 도대체 저 사람은 나한테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한테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을 탐구한 영화인 것 같다는 이창재라는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작품을 갖다 이렇게 선택한 거는 예. 제가 알기로는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갖다 먼저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YG 펀딩 하셨으면 27분 만에 펀딩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노무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막 노무현 대통령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제목처럼 네. 이 사람이 누구고 왜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와 확신이 커져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어떤 울림으로 남게 되었는지를 그냥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지인들의 인터뷰와 그다음에 네. 자료 화면들을 네. 잘 직조해 가지고 그 스토리를 짰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짰는지를 진짜 궁금해해서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님이 결과적으로 나한테서는 노무현은 이렇게 커져갔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아니었을까요? 그 답은 4부에서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